네,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1월 10일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가 좀 새롭게 개편이 된 한 주라서 좀 정신이 없고요. 예, 좀 바빴던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피곤기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방송이 못 나갔죠.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부터 마포스퀘어 시작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 시각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혼자 앉아있었어요. 한 5분 전쯤까지 계속 왜 안 오시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꽤 걱정들을 아마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게 좋겠죠, 편집장님. 그럼요. 이런 건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이해를 또 해주십니다. 얼마나 또 이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셨는지 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승주 아나운서가 급하게 깨우러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감기가 와가지고. 네네. 그래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혼자 계속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편집장님 진행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또 감히 어떻게 우리 문 아나운서님의 영역을 제가 제 역할이 있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네. 베트남이 한국군 파병 50주년 행사를 자제해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올해가 이제 베트남전 파병 50주년인데 글쎄요, 이게 50주년이라고 할 만큼 기억을 혹은 기념을 할 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행사를 준비 중인 정부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건데 베트남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공식 행사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을 부각시킬 경우에 양국 간 경제와 문화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거론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군 관계자는 참전 용사와 군의 사기를 무시할 수 없어서 관련 부처에서 행사 추진, 주체와 성격을 정하는 데 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글쎄요, 베트남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미군의 어떤 베트남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협력을 한 것인데, 글쎄요, 이걸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기념을 할 만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여러 반대 목소리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베트남전에서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8년 6개월간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등 8개 전투부대가 투입이 됐고요. 이 중에 4,960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또 1,962명이 부상을 하는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또 잘못을 저지른 것도 또 적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과를 여러 번 또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은 사실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해서 다시는 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꼭 기억에 새겨야 되는 그런 날인 거죠. 그걸 못한다고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또 그런 비슷한 일을 하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도대체 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 의구심이 드는데요. 국정교과서 얘기까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차선 자체가 이제 뒤집혀진 것 같아요. 네. 교육부가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에 운영하던 편수조직, 이게 이제 책을 편집, 수정하는 조직인데 이 편수조직을 부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안에 편수조직을 둬서
전체 교과서를 직접 검증하겠다 혹은 편집과 수정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죠.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교육과정 체계와 교과서 편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서 과거에는 편수실이 있어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수 조직을 직접 교과부 안에 둬서 전체 교과서를 한번 검증 혹은 뭐 검열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는 출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혹은 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정부 뜻대로 교과서를 모두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현재를 지배하는 어떤 지금 우리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들이 어떤 역사 같은 거를 다 지배를 하고 결국 그걸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미래까지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걸 지금 우리 새누리당 역시 노리는 게 아닌가 상당히 또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그 전방위적으로 치밀하다. 그러니까 허술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네. 좀 치밀하게 많이 치고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 우리가 진짜 매 눈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권은희 수사과장이 승진해서 탈락했다. 뭐 설마 또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제 대놓고 막 나가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경찰 총경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결국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이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승진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건데 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에 경정을 단 연차를 중심으로 인사고과 성적으로 5배수를 추려서 승진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는데 글쎄요. 일단 그 고시 출신이거든요. 권은희 네. 수사과장이 고시 네네. 출신이면 대부분 총경까지 무난하게 진급을 했고 또 경찰 조직 내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수사과장을 지냈는데 그래서 아마 승진은 무리가 적어도 경력으로 봐서는 없을 것으로 봤는데 결국 이제 승진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이런 그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이런 것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고 이런 뭐 의혹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만약 폭로를 하지 않았다 해도 승진 명단에서 제외가 됐을까는 상당히 좀 의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지난달 22일 그 철도노조 검거하기 위한 그 민주노총 진입작전 책임자들 다수 승진을 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박건찬 경찰청 경비과장, 이용표 정보 3과장, 송갑수 서울경찰청 경비 1과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승진을 했는데 권은희 수사과장이 승진을 못했다. 제가 마포서에 있을 때 한번 만난 적은 있거든요. 굉장히 네. 뭐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기 훨씬 전에 뵀었었는데 참 똑부러지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는 개인적인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아주 크게 뜨셨는데 경찰 내에서는 이 조직 내에서는 뜨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네. 이 참 저희가요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해드리는 저희도 좀 우울한데 들으시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그러네요. 예, 하나씩 제가 이제 하루에 하나씩은 좀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소식도요. 사실 네. 코레일 대변인이 야당 의원을 모욕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코레일을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이 코레일 대변인이 아주 그 험한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현일 사장을 만나러 갔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최현일 코레일 사장 그리고 이용우 인사노무실장 등을 만나러 갔는데 코레일 장진복 대변인이 이 사진 기자들이랑 함께 온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요. 왜 기자들이랑 같이 왔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대변인이 사장에게 그거 답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뭔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에게는 좀 자리 좀 바꾸시죠, 거기.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아니, 대변인이 왜 이렇게 난리냐? 무슨 대변인 뭐 해고라도 당한 거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네.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맡은 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농담조로 받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에게. 그래서 자리에 있던 의원이 지금 나한테 농담 따먹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참다 그 대변인 좀 나가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나간다. 사장 지시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또 답변을 했답니다. 사장한테는 답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현애 사장이 좀 나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나가 있었고 회의 마칠 때쯤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와서는 징계철회 관련 얘기를 이제 의원과 사장이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또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부스 끼어들어서 지금 노조가 징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인지 막걸리 같은 얘기인지 모를 이런 얘기들을 해서 또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고 하는데 워낙 지금 코레일이 엉망이라 이런 대변인까지 나오는지 정말 한심한 작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변인은 어느 정도 소양이 되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정부에서 보면 그 청와대 대변인부터 전통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소양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해됐습니다. 자, 도박 중독자들이 늘어나는데, 네. 예, 정부는 웃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카지노, 정선 카지노가 있고 또 뭐 경륜장, 경마장, 뭐 경정장 여기 입장객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세금이 잘 들어오니까 굉장히 또 웃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입장객이 경마장은 1,613만 8천 명, 전년 대비 60%가 증가했고요. 경륜장도 한 51%, 경정장도 65%나 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 아마도 이제 워낙 좀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런 데라도 이제 기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박이 중독된 사람 매년 크게 늘고 있죠. 그래서 도박 중독 치유센터를 찾은 도박 중독자가 2012년 3,100명이 넘는데 2008년 700여 명에 비해서 4.3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당연히 적어도 이 도박을 국가가 운영을 하게 되면 도박 중독자들을 치유할 시설 정도는 그래도 좀 확보를 최소한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시설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회 같은 경우도 작년 3월에 유캔센터라고 그 치유센터 이걸 좀 문을 닫았고요. 도박 중독 치유시설 대거 지금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지난해 경륜, 경정, 중독 예방치유센터 15개 중 13개를 폐쇄하는, 글쎄요, 도박 중독자들을 치료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도박 좀 많이 해서 국가 세금을 좀 채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복권 판매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인쇄 복권 또 인터넷 복권 이 통합 운영을 또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도박판이 될 것 같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죠. 네. 도박 권하는 정부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영진 편집장님. 대변인 아니고. 죄송합니다. 편집장입니다. 기분 나쁘셨죠? 누구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정부에서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삶과 그렇게 크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좀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 2.5%를 8개월째 그냥 그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제 작년 2013년도 5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에 한 8개월 연속으로 그 동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번에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한 이유는 현재 상황 자체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리거나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다시 이제 어떻게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상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기준금리 인하를 또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이제 올해 1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너무 좀 근시안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그 진행해가는 속도라든지 국내 경기의 회복세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도 미국 그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이나 경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안에 그 끝내는 쪽으로 그 일단 그 연방준비위원회 안에서는 그렇게 좀 다수 의견으로 굳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 말고 외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여기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상당 기간 동안 현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유로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1% 아래로 계속 떨어지니까 좀 오래돼서 인플레보다 오히려 이제 디플레에 대한 우려까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그 지난 3분기에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0.1%, 그전에는 마이너스까지 성장을 했었어서 그 이렇게 유럽의 경우에 금리 유지 결정을 한 것은 아무래도 유럽의 경제가 아직까지도 좀 그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좀 그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좀 비교해서 보면 이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의 결정이 경제 상황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를 높이게 되면, 기준금리라는 것을 높이게 되면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예금금리든 대출금리든 이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예금을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시장에 있던 돈들이 금융기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동안 이제 대출금리가 높아서 빚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높아지니까 부담스럽고,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어떻게 보면 벽이 좀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소비나 투자 같은 것들이 좀 위축돼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일단 교과서에서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경우에 한국 경제가 더 위축될 수도 있고,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게 취약계층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또 반대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예금이자가 적어지게 돼서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에 다른 투자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소비를 해버린다라고 봅니다. 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이 적어져서 그 뭐 소비와 투자를 할 여력이 더 생긴다고 보고요. 그 한국은행에서는 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테이퍼링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이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나라에 있던 이제 외화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외화 자금들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 더 머무를 만한 메리트를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높여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과 어떤 경제 전반에 걸친 상황을 판단해서 이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금리를 올릴 때 내릴 때의 이런 기본적인 가정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금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거의 이미 제로 금리에 가깝게 내려갔는데도 사람들이 대출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전체 통계 평균으로 보게 되면 예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교과서에서 일반적인 가정을 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할 때 단순히 이제 금리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싸게 빌릴 수 있다라고 해도 불확실성이라든지 위험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섣불리 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그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중앙은행도 그렇고 이 금리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근데 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내 생활하고 그게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그 인상하는 어떤 그 정책이 바로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말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좀 비유적으로 봤을 때 거대한 도미노 게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미노가 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저 처음 시작점서부터 그 시작점에 이제 충격을 가하면 차례대로 넘어져서 맨 마지막에 있는 도미노까지 다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 기준금리라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와 소비와 이런 것들이 쭉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에게 느끼는 어떤 경제적인 변화들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그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을 아는 게 이제 이런 그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들을 그 감시 감독할 수 있고 또 다음번에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그들이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그런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잘 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저는 마포스퀘어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